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뭐 조 단위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별과 그 많은 행성에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런 탄소 기반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체라면 이거는 이제 생물학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요? 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받으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됐지만 우리 은하에도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뭐 조 단위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별과 그 많은 행성에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저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보통 질문에 무엇인가를 붙이면 참 이게 질문이 좀 무겁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이란 무엇인가? 촬영은 무엇이죠? 왜? 하는 어려워요.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물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 또 엄청 고민한 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를 생명체라고 부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극에 반응한다, 번식을 한다, 뭐 진화를 한다 이런 걸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뭐 세포로 되어 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생명을 뭐라 하냐? 살아있다는 걸 뭐라 말할 거냐? 일단 이렇게 놨어요. 생물학에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분자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유전자에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서 효소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 맞죠, 지금. 그리고 저도 제 자식이 있고, 제가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저 유전자 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도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자기 유전자 반을 전달을 하겠죠. 이것도 역시 정보의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생물학에서 저는 생명은 정보의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생명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의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는 미생물, 세균, 예를 들어 박테리아, 세균과 돌멩이의 차이는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뭔가 지향성이 있다. 박테리아도 심지어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번식하는 뭔가 지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돌멩이는 지향성은 없죠. 약간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생명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지향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생명체와는 얼마나 다를까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우리가 처음 생명체를 찾는데 보면 뭐 물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물의 유무, 기본적으로 우리 탄소 기반 생명체고요. DNA는 같은 핵산 기반이 돼 있고 꼭 물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구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걸 찾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아는 생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아예 근본이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어떻게 찾을 거냐. 예를 들어 탄소가 아니고 뭐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물이 아니고 메탄, 예를 들어 지금 뭐 토성의 어떤 위성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메탄이 가스가 아니고 그걸로 바다로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메탄 바다로. 그러면 거기 사는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혹시 물이 아니고 그 풍부한 메탄을 이용하면 어떡할 거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단계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생명체가 없는 거냐? 그러면 그 흔적은 뭐로 찾을 거냐? 그럼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저는 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이 우주 생물학 하는 그 연구자들의 또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생명체라면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흔적에는 어떤 그 비생명체와는 달리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패턴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거. 그것도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죠. 인류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설처럼 갑자기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은 참 제가 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는 게 약간 제 전공 분야를 넘어서지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생물학을 전공하고 특히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일단 미생물은 지구상 모든 곳에 살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살거든요. 뜨거운 곳, 100도가 넘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얼음 속에도 살고 있어요. 얼음 속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주에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는 충분히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발견을 못하느냐? 자, 우선 우리가 말할 때 이 지적 생명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말했잖아요. 근데 피디님 질문은 이제 지적 생명체까지 포함한 건데 만약에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 그래도 어쩌면 그들이 우리 찾을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너무 멀어서 뭐 이 빛의 속도로도 막 엄청난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러면 멀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뭐 와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지적 생명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관찰만 하고 갈 수도 있다 생각을 들고 이건 저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영화에 나오는 이제 우주인들은 보통 그런 게 많죠. 지구 침공 뭐 이런 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지구를 침공해서 뭘 얻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런 영화 속 설정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이 좀 투영됐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많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경각심 앞으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약간 투영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외계 생명체가 뭐 지적 생명체를 하더라도 지구에 쳐들어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인류와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발견된 자체가 일단 새로운 게 발견됐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런 탄소 기반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체라면 이거는 이제 생물학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그 생명체가 지구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생태계가 뭐 교란될 거냐? 우리가 뭐 외래종 들어왔을 때도 외래종이 문제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외래종이 아니고 외계종이잖아요. 그런 거 있고, 뭐 또 반대로 얘가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뭐 파괴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생명체가 나오냐에 따라서 하여튼 생물학은 다시 쓰여지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이제 그 세균 중에,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두란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쿠스는 동글동글 구균이라는 뜻이고요. 데이노는 뭐 끔찍하다, 무섭다 그런 뜻이에요. 레디오 방사능, 듀란스 인디오 버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방사능이 견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 통조림을 만들면서 근데 실험을 해요. 통조림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안에 이 세균 중에는 산소가 없어야만 사는 세균들이 있어요. 산소 만나면 죽어. 근데 얘네들이 뭐를 만드냐면 포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 포자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내생 포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번식용 포자가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세포 하나가 포자 하나를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 얘가 포자가 여기 남아있으면, 통조림만이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안에서 통조림만이 산소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얘가 자랄 수가 있어.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얘가 맹독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보툴리누스 독소라는 게 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맹독이에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 가장 강한 게 보툴린 독소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희석하면은 보톡스예요. 그게 근육이 한번, 우리가 근육이 이완 수축해야 되잖아요. 얘가 근육이 한번 이렇게 이완이 되면 수축을 못하게 해요. 수축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근육이 이거 수축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희석을 해서 조금 해서 국소에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근육이 쫙 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름이. 예, 그래서 약으로도 쓰는 건데, 그와 같은 그런 산소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그런 포자를 만드는 그런 맹독, 독소를 만드는 그런 세균을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죽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넣고 여러 가지 뭐 테스트 해보셨어요. 여러 실험 해보고 심지어 방사능도 막 쪼여보고 그랬는데 충분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자라는 세균이 있는 거야.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거에 제 기억에는 1000배든가. 이 네이노코커스 레디오드런스가 이 견딜 수 있는 방사능량이요. 인간의 거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방사능의 피폭이어도 견디거든요. 왜 우주로 나가면 이 우주선이 오잖아요. 어서만 우주선은 이 스페이스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는 그 각종 방사선. 그게 지구에 올 때는 지구대에서 걸러져서 다 지구에 떨어지면 주로 가시광선이 떨어지는데 우주에 나가면 다 누출되거든요. 실제로 그 유럽의 과학자들이요, 이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드런스라는 이 세균을 우주에 올라가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우주선에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1년 정도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니까 이 세균이 제가 본 세균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가 아닐까. 적어도 이 우주에 나갔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퀴벌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주에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바퀴벌레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바퀴벌레는 제일 유명한 게 뭐 머리를 잘라도 뭐 한 달을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야,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살아? 바퀴벌레는 상관이 없는 게요. 걔는 일단 호흡을 기공으로 하거든요. 배 옆에 있는. 호흡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게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디 뭐 그 더듬이도 없고. 근데 얘네가 왜 한 달 정도 버텨 살 수 있냐면 그 배에 지방도 많이 충족하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먹이를 먹지 못해도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살 수 있어요. 저장된 그 지방과 양분을 가지고. 그걸 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퀴벌레도 우주선에 노출되면 아마 얘도 그렇게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보다 참새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참새 개체 수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나요? 글쎄요, 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참새 수만 많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도시 기준입니다. 뭐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제 많이 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뭐 농사하시는 분들은 참새 여전히 말씀을 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참새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3월 20일이, 매년 3월 20일이 세계 참새의 날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참새가 좀 감소 추세에 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의 어떤 변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새는 지능이 높은 편인가요? 보통 새들이 생각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이 돼갖고 비둘기만 봐도, 제가 이제 저 학교 앞에 큰 길 넓거든요. 횡단보도가 봉지에 달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려요. 그 신호가.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비둘기가 저랑 같이 걸어서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툭 참을 차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아는 거지. 참새도 이 머리가, 그러니까 똑똑한 새로 하면은 이제 까마귀 같은 새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뭐 앵무새 이런 아이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새도 굉장히 학습 능력 뛰어나니까
도시에 적응해 살고 있고, 참새도 담 잘 안 피해요, 이제 얘네들. 예, 이 도시에서 보면 잘 안 피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이 사회적인 이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뭐 위험한 거, 먹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니까, 아주 뭐 똑똑한 그런 새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상당한 그런 지능은 갖고 있죠. 참새가 무리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 그거는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작은 새들, 얘네들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무리를 지어야 자기들을 살아가는데 훨씬 생존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참새의 행동 패턴이나 식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참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곡식을 쪼아 먹어서 호수아비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새는 다 잡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철에 그럴 때는 그 곡식을 먹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벌레도 먹고요. 해충도 많이 잡아먹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참새들은 잡식이니까 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에부터 시작을 해서 먹이가 있는 거면,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참새들이 뭐 누가 버리고 떨어졌는지 이렇게 그 라면 과자가 있는데 그걸 뭐 열심히 쪼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딱 잘 적응이 된 거죠. 허영만의 식객에 나오기도 했던 참새구이 집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참새 구이집 많이 있었고요. 한 80년대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저도 70년대에 그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저희 삼촌이랑 집에서, 그땐 주택이었죠. 겨울철에 이렇게 소쿠리 세워놓고 여기다 쌀 한 줌 놓고 방에다가 창문으로 끝매갖고 참새를 잡았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가물가물한데 아마 삼촌이 참새를 구워준 기억도 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사실 참새가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는 조그마잖아요. 뭐 그거 뭐 옛날에 그 술안주로 그냥 참새 한 마리 다 이렇게 뭐 오독오독 다 드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요. 지금은 참새 말고도 충분히 좋은 단백질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 뭐 이 닭고기도 있고 많은 고기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인식의 변화가 있죠. 그 그 야생 조류잖아요. 야생 조류를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게 그렇게 선뜻 호감이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의 그 야생동물보호법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참새를 그렇게 잡는 것도 아마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규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새가 이제는 참새구이집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음식이 참새뿐 아니고요. 점점 이 식습관이 변한다는 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과거에는 무슨 탕집이 되게 많았어요. 설렁탕, 곰탕.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음식의 이런 건 시대마다 변하는 것 같은데, 특히 참새구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이런 그 다른 요인들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새가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든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자리는 표가 난다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제 없어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참새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잡식성이고 곡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해로운 새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농사를 지는 분한테는 굉장히 해롭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곡식이 없을 때는 얘네가 곤충을 잡아먹거든요. 뭐 상당히 해충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참새가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곤충 수가 줄지 않겠죠? 해충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해충들이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해충이 많아지면 어떤 것도 많을 수 있냐면 곤충이 매개하는 감염병도 꽤 있거든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먹이 사슬이, 참새는 또 다른 맹금류나 다른 동물의 또 이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자연이 조금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그 먹이사슬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붕괴가 되면 또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새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당장 생각해 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참새와 비둘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단 둘이 막 적대관계로 싸우는 관계는, 제가 아까 여기도 걸어오다가 저기 경의선 숲길에서 거기 비둘기랑 참새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요. 그 둘이 물론 먹이를 두고서 같이 이런 거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그들이 그 서로 겹치는 부분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달라서 그렇게 둘이 치열하게 다투거나 그러는 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정말 먹이가 없는데 하나를 놓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둘이서는 크게 서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 예전만큼 참새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일단 참새가 얼마나 줄었느냐의 관건인데요.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좀 시골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참새가 늘어나는 거는 쉽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생물학적으로 참새가 번식력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은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참새를 더 복원하고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봐서 제가 세계 참새 날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것이 어떤 멸종 위기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참새가 상징적으로 참새 같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던 이런 생명체들이 줄어간다는 것은 생태계의 어떤 위험을 알려주는 이미 하나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 흔히 있던 이런 하나의 생명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우선 주신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금 그렇다고 또 인위적으로 아직 복원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게 주는 것이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더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줄지 않게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걱정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도시에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둘기는 나름대로 도시에 특화되는 것이, 원래 비둘기가 야생에 사는 야생 비둘기들은 이 도시에 있는 비둘기가 많고, 걔네가 주로 집을 짓는 곳이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새들보다 이 비둘기는 도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절벽에다 원래 둥지를 트는 습관이 있으니까 도시 건물 사이사이에 얘네가 살기가 좋죠. 그리고 오히려 도시라는 곳은 비둘기 입장에서는요, 포식자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죠. 자연보다 비둘기를 잡아먹을 동물이 훨씬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먹이가 굉장히 많죠, 도시에는. 쓰레기 공동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쩌면 도시에서 이렇게 적응해서 번식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원래 처음 올 때는 나름대로 이런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또 나름 스릴과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 뵙기를 바라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그리고 생물학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제 얘기가 재밌으셨으면은요, 제 채널 김용빈의 응생물학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